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아니 되옵니다. 벌써 위험하다고?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우리 108쪽이고요. 19번 보시면 됩니다. 역시 전개 순서 문제죠. 한번 볼게요. 딱 뭐 보면 돼요? 나하고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자, 나 보니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반드시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옛것을 모방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옛것을 모방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죠. 그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주나라의 제도를 본떴던 뭐 누군지 몰라도 돼요. 역적 왕망이 예학을 수립했다는 격이며 공자와 얼굴이 닮은 영화가 만세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격이다. 뭐 결론은 나와 있죠. 그러니 어찌 옛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은 낡은 자취에 구애되는 것이 병이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상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 같은 경우는 다 앞에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것과 그 다음에 새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가 그 뒤에 나오면서 앞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패턴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일단 가하고 라도 마저 봐야죠. 일단은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나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게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 한번 보면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우린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 봤더니 그렇다면 새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거 어디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옛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다음에 뭐예요? 그렇다면은 그건 좋지 않으니까 새 것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2번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괴상하고 허황되고 지나치게 치우친 을 쓰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새 것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면서요. 그죠? 그러면서 쭉 내용이 이어지네요. 자, 이는 임시 조처로 세길 높이 나무를 옮기게 하는 통상의 법령보다 옮기게 하는 것이 통상의 법령보다 중요하다는 격이고 이연년에 새로 만든 간드러진 노래를 종묘의 음악으로 연주하여도 좋다는 격이다. 그러니 어찌 새 것을 만들겠는가? 그럼 뭐예요? 옛 것을 모범으로 삼는 것도 안 되고 뭡니까? 새 것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뭐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장차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가 되는 거죠.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낡은 자취에 구애되는 거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참으로 옛것을 모범으로 삼되 변통할 줄을 알고 새 것을 만들어내되 법도가 있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뭡니까?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거 별로, 새 것을 만드는 거 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옛것도 안 되고 새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 던진 다음에 옛것을 모범으로 삼되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내되 법도가 있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그죠? 나,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그래 위상은 분명하게 보일 거고요.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20번 한번 가보죠. 자, 이것은 제목 묻는 거고요. 지문 전체 훑으면 되겠죠. 글의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일단 1문단 한번 보면 그죠? 소설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죠. 자신이 인생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 쓰는 사람이고 발견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일 수도 있고 본능의 진실이거나 영혼의 전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소설가는 그것을 써서 발견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 문단 첫째 줄에. 근데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발견자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놓았다. 심란한 얼굴로 소설의 위기를 말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1문단에서 이
얘기했던 소설가의 책임이나 소설가의 역할 같은 것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문단 보니까 첫째 줄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독자와 작가의 구별을 없애버렸다라고 해가지고요. 소설의 양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자와 작가의 구별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3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시면, 책으로 보세요. 이 부분은 소설은 빠른 속도로 뭐해? 시뮬레이션 게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하고 있는 건,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4문단의 셋째 줄이요. 이것이 과연 소설가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 만큼 본질적인 변화일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 때문에 소설, 그죠? 소설가, 독자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소설이 많이 달라졌다. 소설가와 작가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에 소설의 몰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했다는 거지, 소설의 양식이 변화했다는 거지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설가의 사명이나 소설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변화된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소설과 하이퍼텍스트 픽션의 대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하이퍼 픽션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선택지를 선택해가지고 독자가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 선택한 다음에 그 끝이 비어있으면 거기에다 자기가 채워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옛날에 하긴 이게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라. 옛날 일요일 밤인가? 예능에서 그 인생극장. 그래, 선택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릅니까? 내 음을 듣고 알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소설을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한 다음에 A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읽어 나가다가 비어 있으면 자기가 그 뒷부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설가 구보시 1일이라는 원작이 있긴 있는데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쌍방향 소설 나왔었어요. 일본의 인치라는 그 사이트인가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고 그냥 기사만 봤는데, 예, 그 댓글 많이 쓰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여러 명의 작가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써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책으로도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툭 던지는 거죠. 걔네는 그 이인치란 사이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없고 댓글로만 그냥 글 하나 던지면 거기에서 댓글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때 책으로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밥통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누가 던지면 이어서 계속 댓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뭐로 됐냐면 밥솥과 인간의 아주 애잔한 러브 스토리가 완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해가지고 그게 책으로 출간이 됐었죠. 물론 제가 일본어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만 들었고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새로운 소설 양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기발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밥솥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건 기발하잖아요. 그죠? 예. 던지고 나서 본인은 그냥 뒤로 자빠진 거죠. 남들이 알아서 채우겠거리 이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소설 쓰고 했었는데 제가 창작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업에 시 창작 수업하고 소설 창작 수업이 있어서 당연히 그 시험을 안 보고 마지막 과제가 한 학기에 시 다섯 편 쓰기, 소설 한 편 완성하기. 그게 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틈틈이 생각날 때 써서 그거를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둘 다 당시에 이제 저는 A, B, C, D, F 세대인데 4.0 만점에 둘 다 A를 받았었죠. 창작로는. 그래서 이제 소설 썼을 때 그때가 아마 소설가 윤후명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수업하셨는데 자네는 소설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하지만 뭐해서 먹고 살아요. 누구나 한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 좋게 받은 걸로 끝내고 접었죠.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창작 계통에서 글 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끝이죠, 그 자본에 찌들어가지고. 그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죠. 110쪽에. 자본에 찌드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벌어서.
부당하게 버는 게 좀 이상한 거지. 자, 6회 보겠습니다. 지우개 좀 떼려고. 바꿔놨어? 고마워요. 하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또 뭐 이런 걸 해주고 그래. 자, 6회 1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보면은 어떻게 이걸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지 싶겠지만 내용상 연결되는 걸 봐야 되죠. 일단 볼게요. 옛것을 모방해서 글을 찔 때 마치 뭐라고요? 거울이 물건을 비추듯 하고 그 다음에 물이 형체를 모사한 듯 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왜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은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돼야겠죠. 어떤 말이 있어요? 거울이나 물에 비추었을 때 좌우가 반대로 되고 뒤집어 보이기 때문에 어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에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용 중에 그림자의 속성과 관련된 걸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림자의 속성과 관련된 게 뭐겠어요? 디귿이겠네. 한낮에는 난쟁이 땅딸보가 되고 저물녘에는 꺽다리 거인이 되므로 어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리요 해가지고요. 낮과 저물녘의 길이가 달라지는 건 뭐의 속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의 속성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그죠?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이 형체를 묘사하듯 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그려봤자 길 가는 그림 그려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자를 그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요. 역시 그림의 속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죠? 거울의 속성, 그림자의 속성, 그림의 속성과 관련되는 것들을 잡으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2번. 요거 그죠? 정답률이 60% 미만은 아니었던 문제인데 60에서 70 사이에서 정답률이 형성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뭐 난도를 너무 상해 상중하, 중해 상중하로 나누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60 미만은 아니고 60과 70 사이 있는 정도 문제인데 일단 보세요. 문제 자체가 가의 내용에 이어지는 순서를 했으니까 가가 일단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나 그리고 다 라인데 그냥 다 읽으라는 얘기죠. 선택지가 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부터 내용 먼저 점검해보죠. 자, 가의 핵심은요. 근대자유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특정한 형태로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일단은 핵심 소재가 근대자유 민주주의인데 전체 서구 역사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먼저 출현했지만 근대 들어와서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비해 200년이나 앞서 등장해서 그 후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적용해야 하는 세계의 틀을 창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뭐의 한계 내에서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고 구조화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뭐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 자유주의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 그러면 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다라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나 보니까 나가 그러면 앞에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생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뭐 되는 거겠어요? 확장될 때 우리가 나아가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거의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 앞에는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 같은 게 나와 있을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아가서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랬다라고 덧붙이는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를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나아가 가 다음에 이어질 수는 없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죠. 여성은 남편이나 부친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거하에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하였다.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참정권의 부여를 일정한 기준 하면서 뭡니까?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일정한 기준,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첫 번째가 뭐? 재산 소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뭡니까? 공식적인 교육의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 소유로 참정권을 부정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 남편이나 부친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된다는 얘기. 그래서 일단은 나 앞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참정권을 부정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 뭐에 따라서? 재산 소유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 얘기 나오고 이처럼이라고 하면서 재산 소유, 가장으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덧붙이면서 교육의 수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보면 따라서 로크는 그러면 이제 앞에 근거나 원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유산 계급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다. 또 프랑스 대혁명 기간 중에 제1차 국민의회의 헌법 제정자들은 능동적 시민권과 수동적 시민권을 구분하고 자 정치적 권리를 납세 자에게만으로 보세요. 유산 계급에게만 납세 자에게만 이게 뭐와 관련된 겁니까? 재산 소유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가 어디 앞에 와야 돼요? 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재산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남편이나 부친을 통해서 대표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의 후반부에서 재산과 가장의 지위 이렇게 그죠? 앞에 거 가리키면서 종합할 거고요. 그다음에 라 볼게요. 라에서 결정적으로 힌트가 되는 건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라는 거죠. 그럼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건데 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랫동안 대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자는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반대죠? 가에 대한 반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안에서 규정이 되는 건데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자들의 요구를 뭐했다? 부정했다라는 거죠. 자유주의라는 것은 곧 이미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반대 내용이 남아있는 거니까 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라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뭐로 이어지는 얘기? 다나 나로 이어지는 거. 그죠?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뒤쪽의 내용 보면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첫째, 둘째, 셋째 얘기가 나와 있고 따라서 로크 같은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유상급이나 계급이나 납세자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다는 거고 덧붙여 나아가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심지어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산이라든가 가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적절한 패턴일 겁니다. 일단은 라의 첫 번째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가의 마지막 자유주의가 이미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진술에 반대된다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정리해주는 패턴 잡으시면 이 문제 풀립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주어져 있는 거고 라 그다음에 다, 나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하죠. 괜찮죠? 요거 좀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었죠. 그죠?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3번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묻고 있고요. 1문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사례. 그다음에 이제 2문단의 첫째 줄 보면 이 병사의 어머니는 교환의 질서와 구분되는 증여의 질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3문단에서 사실은 전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3문단 읽어보면 칠판에 띄운 게 3문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환이나 증여는 모두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둘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교환과 증여의 구분,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소 3가지,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셋째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끝내 뒷받침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와 뭐의 차이? 증여와 교환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요, 사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례 자체가 뭐일 수는 없어요. 중심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걸러내기 어렵지는 않았을 테지만 나와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죠? 이건 사례고 이 사례를 통해서 끝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증여와 교환이 이런 점에서 다르다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니까 끝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2014년 문제인데 좀 오래됐죠.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가
따로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도 기술직은 따로 출제하지만 2014년까지 오지선다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고 시간도 좀 걸리는 형태의 문제였었죠. 그죠? 나중에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25문제 취재가 됐을 때 만약에 난도 조절에 좀 신경을 쓴다면 유독 현행 국어 시험 중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만 사지선다거든요. 그죠? 구급 공무원만. 심지어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오지선다예요. 벌써 그런 지 한참 됐죠. 여러분들 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그죠? 네, 오지선다였어요. 그래서 우리만 아직까지 사지선다인데 이건 뭐 나중에 변화를 한번 봐야겠죠. 어차피 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입직해서 공무원 생활하고 계실 때 이제 7년도부터 바뀌는 거 그때 이제 예시문제 같은 거 나올 텐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올해 안에 잘 끝내십시오. 27년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27년에 내가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까지는 여기서 여러분들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제 멋대로 할 겁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싸울 거 싸우고 제가 지금 막 이런저런 거 문제 된다고 싸우면 엉뚱하게 여러분들에게 화가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감당하는 건 편한데 멋대로 살아서. 그죠? 난 강사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안 건드리던데. 희한하게 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고 진짜. 이런 아재 개그 같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중간에 또 탈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수업 못 들어먹겠어 이러면서. 자, 보죠. 사실과 다른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뭐 중심 내용보다는 그냥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 나와 있어요. 그죠? 2명의 아이만 동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주어가 저자죠. 저자가 직접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했다. 그 다음에 3번에 산업화 도시화에서 소외된 아이들 도화지 신기했고 4번에 아프리카 아이들도 야생동물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직접 보기 어렵고 5번에 산업화 사회에서 그죠? 산업화 사회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문단 보시면 그죠? 첫째 줄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소원해졌다가 무슨 뜻이에요?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문단의 10번째 줄인데요. 그죠? 찾을 수 있겠어요? 10번째 줄에?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문단에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 여기가 10번째 줄이고요. 자, 그러면 저개발.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셋째 줄. 그러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저개발 국가가 바로 이제 어떤 곳이에요?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소외된 곳이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는데,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동물 그림을 그려보렴 했고 아이들이 도화지 신기했다는 건데 답은 여기서 나오네요. 뭡니까? 2번이죠. 저자가 직접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보게 한 건 아닙니다. 그죠?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 그려보게 한 것은 뭡니까? 책 속에 유명한 일화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자가 직접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 좀 무난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도화지 신기했다는 거,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10번째 줄을,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요.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왜? 동물을 그린 아이는 몇 명밖에, 단 2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2명만 동물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그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둘째 줄 보면 아프리카의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 봐도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몇 번이요? 그죠?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도 야생 동물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확인됩니다. 원체 2번 같은 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시간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보죠. 얘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 예시 문제로 다뤘던 거기도 한데. 자, 보죠. 1, 2, 3, 4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인간. 그죠? 근데 제시문 자체에 인간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죠. 근데 제시문에서 다루는 핵심 소재는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니까 그러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다 라는 것을 굳이 상식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요. 다행스럽게
1, 2, 3, 4번에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2지문의 핵심 소재가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호모사피엔스가 곧 뭐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선택지 내용은요.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 그 다음에 동물적 본능을 무시, 그리고요. 두 가지 나와 있네요. 박식과 숭고한 본능 수백만 년 전, 그 다음에 오랜 옛날부터 동물적 본능 오늘날에도 있다. 오랜 옛날부터 동물적 본능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일단 보니까 첫째 줄에 지구상의 원숭이 유연인에 살고 있는데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얘네가 호모사피엔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그죠? 털없는 원숭이가 그것이고 일종의 동물로 보는 거네요. 지구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별종은 보다 고상한 욕구를 충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적 욕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면 기본적 욕구라는 건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뭐로서의 욕구겠어요? 털없는 원숭이로서의 욕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몇 번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2번이죠. 그죠? 이 기본적 욕구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물론 뒤에 보면 동물로서의 그런 거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은 새롭게 얻은 거니까 이 기본적 욕구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 기본적 욕구와 동물적인 본능,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구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거. 그거 개념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영양주를 중에서 두뇌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동물학자이고 털없는 원숭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는 동물이니까 따라서 털없는 원숭이는 내 연구 대상으로서 뭐 적격이다. 동물학자로서 털없는 원숭이, 호모사피엔스 연구 대상으로 적격이다. 연구 대상으로 적격이다. 뭡니까?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세요.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러면 이건 새롭게 생긴 거죠? 변화가 된 거니까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다? 원숭이, 동물이고, 그 다음에 숭고한 본능을 뭐 했어요? 새로 얻었어요.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도 뭐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충동, 바로 앞에 있는 세속적인 본능이겠죠.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 왔고 새로운 충동은 수천 년 전에 획득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보면 이게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범주화한 거죠. 보세요. 박식,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숭고한 본능. 수백만 년은 뭐예요? 세모. 그러면 다른 범주의 거 연결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은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뭡니까? 동물적인 본능,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 동물이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동물적 본능은 분명히 뭐라고요? 여전히 간직, 즉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봤던 거죠. 대립되는 범주에 있는 애들을 나란히 하나로 엮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글 전체에서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도 이게 언제나 답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대립되는 항목 나오면요. 도식화하는 거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그죠? 정확도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정답 맞힐 때 실수하지 않는 거 이런 것과 끊임없이 관련이 되는 거니까. 자, 보죠. 그다음에 6번. 이해되죠? 그죠? 물론 동물적 본능, 그다음에 뭐 세속적인 본능,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새로 얻기 전에 원래 원숭이 떼였을 때보다 갖고 있던 거 해가지고요. 서로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도 대응시켜서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괜찮죠? 자, 확실히 점심 식사 직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언제나 우리가 이 시간이 고비죠. 그죠? 이 시간. 딱 식사하시고 나서. 어쩜 좋아. 저는 졸릴 때 막 이렇게 바카스하고 졸음 쫓는 음료 마셨더니 동네 이제 오래 본 의사가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 당 수치가 당뇨는 아닌데 혈당 그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이거 계속 이들이 유지되면 치료 필요하니까 이제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2개 정도 마시래요. 바카스가 됐든 졸음 해소 음료가 됐든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더라고요.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 정보로 그것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 30대부터 국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대요, 의사가. 30대부터. 그때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병이 잘 생겨서가 아니라 국을 젓가락으로 먹으라는 건 국물 마시지 말란 얘기죠. 국물에 나트륨 많으니까. 그래서 국을 젓가락으로 먹으라는 얘기가 국은 먹되 건더기만 잘 건져 먹고 국물 다 마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도 점심 때 국물 원샷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서 아니 겨울에 국을 안 먹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라면은 국물 맛으로 먹는 건데, 나트륨 정말 뭐 이렇게 나이 드니까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개 순서 문제고요. 기억 아니면 디귿인데요. 한번 보죠. 기억 한번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도구의 발달. 그래서 도구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간은 자연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다음에 디귿 봤더니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뭐 나와요?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당연히 뭐가 먼저입니까? 디귿이 먼저여야 되죠. 왜? 자연의 원리 깨닫고 도구 만들었고 도구 발달해서 이렇게 됐다로 이어져야만 도구라는 애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이 당연히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보니까 그리하여라고 해가지고요. 인과관계 나와 있네요.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리을의 필리핀의 고산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처럼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은 거. 그러면 계단처럼 논 만들어서 벼농사를 지은 게 뭐의 사례예요? 자연환경을 극복한 사례니까. 그러면 원리를 깨닫고 도구 만들어서 도구의 발전으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그래서 극복하게 됐고 극복의 예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위상 잡기 편하네요. 그죠? 디귿, 그 다음에 기억, 그리고 니은, 리을 해가지고요. 3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단순하죠? 좀 옛날 문제여서 그래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왠지 한국인의 밥상에 나올 법한, 그죠? 그런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같은 느낌이죠. 그죠? 자, 제목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제목으로 적절을 할 텐데요. 일단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 속초 청호동. 그래서 이제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고 얘네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를테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이 살지 않던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에서는요. 동해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특히 동해에서 잡히는 고기 중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자미. 그죠? 사철 잡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뭐라고? 자리 고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사철 잡히는 이 가자미로 3문단의 첫째 줄 가자미 식혜를 담그는 광경이 낯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자미 식혜를 만들어서 상에 올렸고 이 밥상을 마주한 속초 사람들이 호감으로 다가서서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서 끝내는 이게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가자미 식혜도 역시 밥도둑이기는 하죠. 이게 좀 다른 게 그 젓가락하고 좀 다른 게 밥알 넣어서 삭히잖아요. 발효시키고. 안 먹어봤습니까? 좀 새콤달콤한 그 맛인데 더운 여름에 이렇게 물 말아서 이렇게 올려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되게 그죠? 우리나라에 도둑들이 많기는 하죠. 음식 계열에서 그죠? 그죠? 1등은 그거죠. 그죠? 한국의 3대 도둑 했을 때 3위가 연정훈 한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정훈. 그다음에 2위가 정지훈 맞나? 가수 B. 예, 그죠? 김태희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둘을 압도하는 게 1위의 간장게장이죠. 그죠? 밥도둑. 그죠? 그래서 그 둘을 압도하는 게 간장게장이죠. 가자미 식혜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장설 때마다 그 거리 가운데 젓갈 쫙. 근데 거기서 파는 젓갈 맛있던데. 통에 파는 것보다 별로예요? 그래요? 그거 맛있어요. 그래서 역시 가격 대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10,000원치 사면 그 시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람수 딱 달아서 확인시켜준 다음에
담기 전, 포장하기 전에 한국자 빡 떠서 한 번 더 넣어주는 거. 그죠? 사실은 또 날카롭게 접근하면 그것까지 계산된 거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젓갈 맛있어요. 그때 창란젓 사서 한 3개월 먹었는데, 틈틈이, 괜찮더라고요. 명태 창자로 담근 젓갈. 창란젓 아니고 창란젓입니다. 네. 그죠? 창란 자체가 그 명태 창자라는 뜻이 있어서, 명란은 뭐예요? 명태 알로 담근 젓, 알란자 써서 명란젓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2014년 서울시 구급에 표준어 문제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젓갈, 창란젓, 명란젓 이게 나왔었어요. 그죠? 원래 이거 어문 규정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일상어휘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 국어 시험에 한때 쓰잘데기 없는 걸 진짜 많이 물어봤다는 거 알겠죠? 그죠? 아니, 공직 수행하는데 그래. 텍스트 이해력은 그렇다 치고 창란젓, 명란젓 이걸 왜? 그죠? 이것도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연음되다 보니까 자꾸 이거 무슨 물고기인 줄 알아요? 이면수인 줄 아는데 원래 물고기 이름이 뭡니까? 이면수어입니다. 이면수어. 그래서 그 하나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포장지에 이면수가 아니라 이면수어라고 정확히 써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 무김치 이런 거야 그 알타리무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건 표준어 규정이 나오는 건데, 근데 뭐 일상적인 먹거리에서 그 뭐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젓갈류 정확한 명칭 표기 알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한때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속초 자리고기의 유래 어디 나와 있기는 해요? 이문단에 나와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속초의 아바이 마을 1문단, 가자미 식혜 3문단, 아바이 마을의 밥상 3문단에 나와 있죠. 1, 2, 3번이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이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청호동 주민과 함경도 실향민의 화합 그랬는데, 청호동에는 원래 1문단 보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걸러냈는데 이 문제가 내용에 비해서 정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건 1, 2, 3번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준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중심 내용이나 제목 잡을 때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거 몇 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2번이 돼야 되죠.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 식혜가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적절합니다. 그죠? 이 기준은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한결같이 통용되는 기준이니까 놓치지 말고 항상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 일치 문제고요. 보니까 또 젓갈 먹고 싶네. 양념게장 먹고 싶다, 양념게장. 맛있겠다. 양념게장은 근데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가지고 후딱후딱 먹어야 돼서. 간장게장은 조금 상대적으로 긴데 잘 모르는구나. 안 담가 봤어요? 그죠? 전 시간이 있으면 꽃게 사서 간장게장 같은 거 제가 직접 담가 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담가두고 이렇게 간장 잘 채워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기 전에 한 마리씩 꺼내서, 그죠? 그 약간의 그 비릿한 맛하고 게딱지에 막 밥 비벼 먹을 때. 근데 지금은 내가 바빠서 안 되고, 6월달에 지방직 끝나고 나면 내가 간장게장 2마리씩 나눠줄게, 담가서. 그죠? 직접 담근 걸로. 그죠? 그래서 탈나지 않게 잘 담궈 줄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 의심은 하지 말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담가서 우리 입직 선물로, 그죠? 합격이자 입직 선물로 2통이 아니라 2마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2마리씩만 해도 지금 이것 때 간장 다리는 게 일이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 정도면은. 고기? 하기는 생각해보면 고기값이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고기. 근데 고기는 너무 흔하잖아. 그리고 권 선생이 기태형이 직접 담가준 간장게장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섭취하는 순간. 여러분의 피와 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자, 문제 볼게요. 1번에
재판의 정의, 그다음에 2번에 송사 종류, 그리고 송사, 옥사 차이점, 그다음에 재판관, 행정관의 역할 해가지고요. 재판, 송사, 옥사, 재판관, 행정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글 어렵지 않습니다. 1문단 보시면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뭐가 확인됩니까? 1번에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재판제도가 있었고 당시의 재판은 크게 송사와 옥사로 나뉘었다. 아직까지 차이점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 문단 쪽에 보시면요. 자, 송사는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관청의 판결을 호소하는 거, 옥사는 강도살인, 반역 등의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서 적발, 수색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요. 여기서 3번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송사는 다시 뭐로 나뉜다? 옥송과 사송으로 나뉜다라고 해가지고요. 송사가 나뉜다 했으니까 종류 나와 있는 거고요. 답은 4번인데 이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면 조선시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관, 행정관 각각의 역할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시문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딱 보니까 요즘에 뭐하고 비슷해요? 송사는 민사, 옥사는 형사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민사, 형사. 행정법 할 때 이런 것도 좀 다루죠. 그죠? 민사, 형사 해서. 나중에 살면서 안 겪으면 최고인데 민사 겪으면 저한테 오세요. 지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억울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지는 거고, 그죠? 제가 알잖아요. 학원계에서 수많은 민사를 거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죠? 예. 예. 두 번이죠. 이건 자랑할 것도 안 겪는 게 베스트고, 교육기업 두 군데와 민사가 벌어졌는데, 둘 다 제가 승소해서. 그죠? 예. 아유, 징글징글하다. 정말 여기에 보낸 세월하고 시간하고. 수업하는 중에도 계속 여기 시달리고 있었는데, 마무리 됐으니까. 진짜 싸우지 말고 진짜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죠? 예, 화낼 게 아니고, 너무 괴로워. 이런 거 심리적으로. 자, 보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요거, 9번이요. 요거 정답률 48% 정도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쪽에 속하고요. 그죠?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잘 푸셨겠지만, 이게 역대 97급 통틀어서 순서 문제 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보죠. 일단 보면 선택지 보니까 가 아니면 라가 먼저예요. 그죠? 그럼 한번 가보죠. 가 봤더니 과거에는 종종 언어의 표현 기능 면에서 은유가 연구되었지만 어쨌든 핵심은 은유는 뭐의 본질이다? 말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 한번 가보죠. 언어는 한 종류의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어떻다? 은유적이다. 라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는 어떻다? 은유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와 라 중에 뭐가 꼭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가하고 라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으니까 묶여야 된다는 건 보이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부터 이제 볼 수밖에 없죠. 토대와 상부 구조는 마르크스 주의 갑자기 뭐야 이거 언어 얘기하다가, 그죠? 토대와 상부 구조. 바탕과 상부 구조인데 마르크스 주의에서 기본 개념들이다. 데리다가 보여주었듯이 심지어 여기 힌트가 있네. 어디에도?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데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하고 라가 언어와 은유, 말과 은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나부는 뭡니까? 어디에도 은유가 있다? 철학에도 은유가 있다고 덧붙이는 형태니까 얘는 언어와 은유를 얘기한 다음에 철학에도 있더라라고 덧붙이는 걸로 뒤쪽에 나와야 될 겁니다. 일단 이 위상은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기술과학 언어에는 은유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힘주어 말하지만 은유적 표현들은 언어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럼 어디에도 은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과학 언어에도 뭐가 있다? 은유가 있다는 거니까 역시 크게 봤을 때 언어와 은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어디하고 묶이는 거예요? 가라와 묶이는 거예요. 그죠? 언어와 은유로 묶이는 거고, 위상은 이거죠. 마 보니까 예컨대 우리는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위니 아래니 하며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자, 당연히 이런 사례는요, 앞 내용에 대한 사례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론이 마치 건물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 등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그러면 가라, 다가 언어 속에 있는 은유, 그 다음에 나에는 철학에도 은유가 있고, 마가 그 사례가 되는 거니까, 가라다 뭉쳐있고 그 다음에 나, 마가 맨 마지막에 나오면 되지 않을까? 예컨대가 맨 마지막에 보통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은 5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사례라는 건 언제나 앞 내용에 대한 사례가 돼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나 다음에 마가 나오면 어디에도 은유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에도 은유가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위니 아래니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직은 뭐는 아닙니까? 철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의 내용이 그죠? 나의 사례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죠.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이론을 마치 뭐처럼 생각해요? 건물처럼 생각해서 뭐 기반이나 기본 구조를 말한다. 이론을 건물처럼 생각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 그럼 뭡니까? 마르크스주의 뭐예요? 이론이고 토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반, 기본 구조가 상부 구조를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마 다음에 나가 나오기보다는 그죠? 나 다음에 마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뭐 다음에 마 다음에 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로 들고 있는 거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마 다음에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마의 예컨대라는 게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예는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일단 나 다음에 마가 나온다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마가 가라 다 나온 이후에 마가 나오면 이게 언어에 은유가 있다라는 것의 사례가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이렇게 확인해요. 사실은 답은 그냥 방금 봤던 것처럼 나 다음에 마가 나왔을 때 철학의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걸로 잡아내야 되고 이론을 기반이나 구조로 설명한다. 이론을 기반이나 구조로 마르크스주의가 이론을 기반과 구조로 생각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일단 답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정리할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어 속에 은유가 있다는 사례가 됐나? 근데 이런 거죠. 조직을 하나의 뭐로 생각한다? 공간으로. 조직이 곧 뭐라 생각해요? 공간으로 생각한다. 이게 두 대상을 동일 관계로 놓는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것 자체가 은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말 속에 은유가 있다는 게 사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게 일종의 은유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바로 끌어내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풀 때는 내용상 봤을 때 마 다음에 나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 일단 가라다가 뭉쳐있고 마, 나 순으로 이어지는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1, 2, 3번을 택한 비율은 굉장히 적고요. 그죠? 4번 아니면 5번 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3년 이때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 서울시 시험 보러 8월 달에 따로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따로 갔을 때기도 하고 4번이라고 이제 가다만을 제가 그때는 발표가 또 저녁 6시에 나가지고 2시간이라 그래서 4번이라고 올렸는데 모든 학원에서 5번이라고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저한테 그 학원 직원분이 연락해서 딴 학원 다 큰 학원하고 1타 강사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1타가 아니니까 그래서 1타 강사도 5번이라고 해서 선생님 고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학생 한 명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죠. 수험생분이 구글에서 원문을 찾았어요. 원문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시험장에서 제 메커니즘은 나 다음에 마가 나오면 철학의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사례가 아니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이제 저는 풀었던 거고 원문을 찾아서 그 사이트에 선생님 원문 찾았는데 4번이 맞는데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제 올라간 지 한 1분, 2분 정도 지나서 모든 학원의 모든 강사들의 답이 다 4로 바뀌어 있었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게 뭐 똑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가다만 올리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 볼 때니까 이런 거죠. 사례니까 무조건 뒤에 나와야 돼 라고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례는 앞 내용과 연관되는 사례여야 한다라는 거, 그 기준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물론 이 정도 난도로까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2025년도 국가직, 지방직 이런 것들 예시 문제를 쭉 봤을 때 순서 문제는 되게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뭐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다만 사례를 다루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10번 문제도 많이 틀린 문제예요. 10번 문제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숨 좀 돌릴게요. 10번까지 딱 끊겠습니다. 지금 A가 들어갈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 봤더니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는 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흥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묘사가 어떻다?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를 하는 얘기가 A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쭉 읽어보면 기억이 착오를 일으키는 프로세스는 인상적인 사물을 받아들이는 단계부터 이미 시작된다. 감각적인 지각, 일단 일어난 일 묘사하는 거 없어요.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기록되고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대개는 수시간 안에 사라져버리며 약간의 본질만이 남아 장기 기억이 된다. 무엇이 남을지는 선택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단 여기까지 봐도 뭡니까?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무엇이 남을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 모습에 대해 뭐 하게 보자? 이야기하게 보자.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어난 일에 대한 뭐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야기하게 보자. 묘사는 다르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1번 즐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나운 장면으로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뭡니까? 묘사가 사람에 따라 뭐하다? 다르다의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라에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장면 보여주고 이야기해보면 그 묘사는 다른데 어떻게 달라져? 즐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신 사나운 장면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다가 아니라 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묘사라는 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보자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에 들어가면, 그죠? 이미 묘사를 했는데 다시 묘사하게 해보자라고 이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얘기 자체는 크게 다르다의 또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A가 다 쪽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요거 확인하시고요. 9번, 10번 순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논리 점검하시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나머지 문제를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잠깐 쉽시다. 네.